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유대인 탄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일본은 이제 갈릴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았지만은 많은 수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으로 많이 퍼져갔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힌 후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과장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교 역사 교수 세스 슈워르츠는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서 그중 절반 정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50만 정도죠. 그러니까 뭐 요세푸스는 제가 보기에도 한 서너 배 정도 과장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이야기니까 유럽의 유대인 탄압 사례는 아니고요. 어, 로마는 이제 유대인이라서 탄압한 게 아니고 속주가 반란을 하니까 당연히 진압한 거죠. 진짜 유대인이니까 탄압하는 거는 중세 유럽에 가야지 본교가 됩니다. 왜 유대인을 탄압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놈들이다. 뭐 이런 이유로 탄압을 한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잘 나오죠. 어, 빌라도가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란 청년이 무죄인 것 같은데 자꾸 유대인들이 저놈을 처형하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씻고 들어가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책임 우리가 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잠깐 보시죠. 27장 14절과 25절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뭐 이를 근거로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억수로 탄압을 한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뭐 거주지도 당연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중세 유럽의 이제 유대인들은 소위 게토라는 곳에 몰려 살고 그리고 농사는 어찌죠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작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작할 때는 땅 주인한테 기독교식으로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수공업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았죠. 하여튼 이렇게 평소에 그 차별은 기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특정한 계기가 생기면은 또 차별 정도가 아니라 탄압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십자군 전쟁을 떠날 때는 이 적들이 무슬림이지만 유대인도 기독교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다가 가기 전에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 좀 괴롭히고 가자 이런 식의 뭐 학살과 뭐 파괴, 방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 열기가 이제 막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일반인들도 유대인들을 괜히 괴롭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뭐 학살하거나 막 패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는 정기적으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1차 십자군 때는 독일 십자군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공동체를 습격했고 2차 십자군 때는 프랑스 유대인들이 주로 희생자가 됐고 3차는 소위 사자왕 리차드 때인데 이때 이제 런던 같은 데서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났고요. 하여튼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수만 명에서 뭐 10만 명까지 유대인이 학살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크고 작은 폭동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유대인들, 니놈들 보기가 싫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런 추방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1290년에는 잉글랜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고요. 1396년에는 프랑스에서 추방했고, 1421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추방했고. 그러니까 이 추방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주로 이제 동유럽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입니다. 나중에 폴란드 유대인 인구가 많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유대인들이 뭐 장사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나 이러면서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아예 그 저기 군주가 너네들 상호 발전과 구조를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
헌장을 하나 쓰고 도장을 팍팍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을 만한 한 번씩 그 맹세를 갱신을 한 거죠. 그 군주 폴란드 정부에서 유대인들의 안전을 있을 만한 한 번씩 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772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폴란드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일부가 러시아에 합병되거든요. 그 당시 러시아 황제가 사실은 예카테리나 2세 여자 황제였어요. 여황이죠. 예카테리나 2세는 새로 생긴 영토 내 유대인들한테 거주지 제한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동쪽으로는 오지 마라. 계속 살던 서쪽에 계속 살아라. 그리고 도시로 오려면은 키예프와 모스크바로 오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 뭐 그렇게 거주지 제한령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스크바까지 간 유대인은 많지 않고 키예프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요. 지금 요즘 키이프라 그러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 키이프가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도시로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는 또 장구한 유대인 박해 전통이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어로 이걸 포그롬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러시아뿐 아니고 다른 지역의 유대인 박해도 포그롬이라 그러더라고요. 포그롬은 한마디로 관변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게 동원되고 그리고 거기 평소 또 유대인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붙어가지고 유대인만 습격해서 약할 때는 그냥 잠깐 뭐 소리 지르고 뭐 좀 뽀개고 떠나는 거고 셀 때는 사람도 죽이고 불도 지르고 뭐 그러고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 보면은 포그롬이 나오죠. 그게 경찰이 주도가 돼서 그 주인공 딸내미 결혼식을 망쳐놓죠. 말들 타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개판치고 가죠. 그게 포그롬입니다. 이 포그롬은 좀 크게 할 때는 사람도 많이 죽어요. 유명한 포그롬이 이제 1881년 바르샤바 포그롬, 오데사 포그롬, 그리고 1903년에 키시노프 포그롬, 뭐 키예프 포그롬 등등. 이게 이제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져요. 러시아 혁명 이후 이제 1918년과 19년 정도까지는 포그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포그롬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공산주의, 소련 때 스탈린이 유대인들을 좋게 안 봤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탄압했다기보다는 뭐 직업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로 좀 괴롭혔다고 하죠. 근데 서유럽은 좀 달랐는데 동유럽에서는 계속 포그롬 계통, 포그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서유럽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인류는 모두 평등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유대인들도 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유대인들까지는 그 나라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사람이다, 혹은 이제 독일 사람이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이런 의식까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저류에 흐르는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그 반유대주의 정당들이 막 생겨나고 이제 뭐 독일의 경우는 집권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프랑스 혁명과 그 평등주의 사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제 미국 가톨릭 대학교 교수 제리 윌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제 Capitalism and Jews, 자본주의와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 생각에는 이래요.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도 계속 이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서유럽의 유대인들이 근대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적응을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사회 중하층의 질투와 증오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기독교가 주류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그 이자놀이를 그러니까 죄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자를 받으면 그거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만 이제 금융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는 금융업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공업도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했으니까 상공업과 금융을 유대인들이 장악한 곳이 많았어요. 그 주요 대도시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1900년에 비엔나인데 비엔나가 당시 유대인 인구가 약 10% 정도 됐어요. 근데 비엔나 경제는 유대인이 다 좌지우지했거든요. 비엔나 대학교 학생 절반이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그 비엔나 오케스트라 당시 오케스트라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구스타프 말러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말러는 시 방침상 유대인은 공직에 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출신의 유명한 유대인들이 많죠. 뭐 프로이트라든가 그리고 슈테판 츠와이크라든가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비엔나 외에도 유럽의 대도시들은 상권은 유대인들이 장악한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동도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곳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그다드였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한때 유대인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그다디 주라고 해서 바그다드 출신의 유대인들이 중동과 아시아 여러 곳에 장사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으로 이 상공업과 금융업에 강했던 유대인들이 물 만드는 듯이 크게 성공한 거죠. 반면 이런 근대 자본주의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 하류층들하고 중류층들, 당연히 유대인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 예수를 죽인 놈들인데 옛날에 우리한테 얻어 터진 놈들인데 지금 돈 벌어서 귀족처럼 구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저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놈들 때문이다. 이런 기류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반유대주의 정당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치도 그런 연장선상이죠. 결론적으로 근현대 유럽의 유대인 혐오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대인이 너무 잘 적응하고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밀러 교수의 생각이고 저는 이게 나름 그럴듯하다고 봐요.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